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그래도 조금 따뜻해졌나요? 제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오늘은 근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아니, 정부가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관심이 뜨거울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뉴스 나오면 실제로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뭐 맞습니다. 이미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선이 매우 민감하죠. 그렇죠.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어디에 정차하느냐,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많이 움직일 테고요. 간단히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요약해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짚어야 될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GTX를 포함해서 수도권 및 지방 광역 급행철도 사업, 이런 걸 포함한 교통 분야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이 안에는 철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 뭐 이런 것도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SOC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부가 발표한 교통망이 완성되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네. 그리고 지방에서 1시간 이내에 서울로 출근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네. 정책 중심은 언급하신 GTX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라고 저희가 부르죠.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에 철도를 놓는 거거든요. 지하에 이런저런 시설들을 피해서 40m까지 뚫어서 밑에다가 그 철도를 놓게 되면 다른 시설을 피하기 위해서 노선을 이렇게 구불구불 돌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직선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열차의 운행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전역을 연결하게 되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까지 30분 내 생활권, 이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2009년도에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가 이 GTX 사업을 꺼냈고요. 이후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GTX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조금 탄력이 붙었습니다. 네. 초기에 GTX A, B, C 노선 이렇게 3개 노선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D, E, F까지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 발표로 보면 A, B, C 노선은 출발지하고 종점도 조금 연장돼서 네. 당초보다 사업 규모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니까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두고 네. 동과 횡으로 노선이 쫙 연결되던데 이게 진짜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까요? 어떨까요? 교통망이라는 건 사실 촘촘하게 잘 갖춰질수록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좋죠. 더군다나 차량이 아니라 철도의 경우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철도의 경우는 교통체증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의 정확성, 이런 네. 거라고 볼 수 있죠. 정부가 추진하는 GTX망이 갖춰지면 서울 근접성이 훨씬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여기에 들어갈 돈이죠. 그러니까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완성 때까지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갖춰진 이후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노선의 경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 판단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서울 근접이 좋아지는 교통망 확충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돈 얘기부터 짚어볼까요? 네. 정부 발표로 예산이 134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수도권 GTX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개 권역에 있는 급행철도 XTX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예산이긴 합니다. 네. 133조 6천억 원이 정확한 건데요. 조달 방식은 우선 국비로 30조 원, 민자로 75조 2천억 원, 지방비 13조 6천억 원, 그리고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보고 두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예산은 아마도 정부 추산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이유는 정부안을 보면 GTX ABC 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으로 봅니다. 물론 A 노선의 일부가 올 3월에 개통이 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이냐면 이 아까 A 노선이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때 개통 목표가 2019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028년, 일부 노선 개통이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뒤로 미뤄진 거란 말이죠. 이러면서 이 세계 노선 사업비도 13조 638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4조 원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지면 네. 예산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DEF 노선은 1, 2단계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1단계가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사업도 추진된다는 거잖아요. 음. 사업 계획 짜고 인허가 받는 과정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주민 민원 뭐 여러 가지까지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사업은 뒤로 조금씩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추산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죠. 아까 두 가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두 번째 걱정거리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민간 자금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앞서 사업이 지지부진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핵심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원래 SOC라는 사회 기반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거든요. 네. 계획 짜고 목표 세우고 이건 정부가 했지만 이번에 자금 조달은 민간에게 많이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75조 2천억 원 민간에서 자금 조달하면 이게 전체 추정 예산의 56.1% 절반 이상 넘기는 걸 민간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민간 기업이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윤 확보가 이제 핵심인데 그렇다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이윤에 눈이 번쩍 뜨이게 사업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비용으로 반영이 될 테고 더군다나 고속철도나 그 지하철 이런 것들의 민자 노선 보면 요금도 조금 비싸죠. 그 이유가 사실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몇 년간 민자에게 운영권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네가 투입한 돈을 여기서 빼가라, 이익 보고 가라 이런 건데 이런 구조를 만들다 보면 이것도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전체 비용, 요금 이런 걸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맞춰줄 것이냐가 또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듣다가 네. 이거 언제 질문 드려야 되지 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GTX가 이 40m, 지하 40m라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뭐 30도 있고 50도 있고 뭐 60도 있고 그쵸.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40이 탁 정해져 있나요? 이 지하 공간은 네. 깊이에 따라서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 이렇게 구분해요. 오.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지하 공간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은 건 처음인데요. 네, 천심도는 지표면에서 5m 이내를 천심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심도는 40m 이상 더 들어가는 걸 대심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중심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 천심도 지표면에서 5m 사이에는 생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시설, 전력 시설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다음에 교통 관련 시설, 건축 시설, 그러니까 뭐 지하도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심도에 위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대심도 40m까지는 뚫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물론 더 뚫어도 돼요. 50m, 60m. 네. 그러면 돈이 더 들고 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딱 벗어나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40m 정도가 이 GTX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오늘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까지 알고 네. 가는데 아까 전에 비용 말고 이런 교통망 확충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서울로 더 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집중 현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경춘선이 전철이 놓일 때가 있어요. 저랑 아마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 대학때 대성리 강촌 이쪽으로 아마 그 MT 많이 가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네네. 이때 이제 경춘선 전철 놓인다니까 이 부근에 있던 강촌이나 춘천역 이 부근의 상인들이 굉장히 반겼거든요. 오. 그런데 이게 막상 개통되고 나니까 이쪽 상권이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전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놀러 오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머무르고 가던 사람들이 아침에 전철 타고 와서 저녁에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숙박업소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통망이 확대된 것에 대한 역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KTX도 놓이고 난 다음부터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집안에 어떤 큰 수술이 있거나 그러면 대부분 서울 와서 그냥 나 수술할래 이렇게 선택하시고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확충된다면 더군다나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고 1시간이면 서울에 갈 수 있다면 이외에 다른 일들도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것도 분명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관련해서 미니로 문갑순님께서 지방이 자꾸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젊은이들이 서울행을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런 그러니까, 네, 우려도 방금 있죠.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물론 SOC 사업을 통해서 지금 건설사들도 조금 어렵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부 지출이 많은 사업을 늘림으로써 네. 경기를 살리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도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건설사들도 지금 뭐 PF나 여러 가지 부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한 SOC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나서는 것 이건 반길 만한 일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부가 주축이 아니라 민간 자금을 절반 끌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의 속도가 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푸는 주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균형 재정을 지금 워낙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돈 푸는 아마 예산을 잡을 때도 추산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또는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해외 얘기도 하나 하고 갈까요? 네, 이번 주죠. 미국 GDP 성장률이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나왔거든요. 네. 근데 3.3% 나왔어요. 3.3%. 네. 그럼 3.3% 그게 뭐 놀라운 수치인가?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규모하고 거대한 경제 규모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우리나라도 4분기 GDP 성장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0.6%예요. 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요것밖에 성장 못했는데 미국이란 이 큰 나라가 3.3%를 분기로 성장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네. 그리고 또 연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1.4%밖에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물가 상황을 배제하고 명목 GDP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6.3%가 나오거든요. 오. 근데 이게 중국이 4분기에 명목 GDP 성장률이 4.6% 나왔어요. 네. 중국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미국 언론이 지금 난리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중국이 너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급부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잘못하면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치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밀릴 수도 있겠네라는 위기감이 뒤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수출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견제 조치를 내린 게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수치를 보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명목 GDP 4.6%보다 미국이 분기로 6.3%를 넘었다는 것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경쟁 우위에 미국이 올라섰다. 이렇게들 블룸버그를 통해서 미국 언론들이 해석을 내리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경기가 좋다는 점도 반가워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주식에도 미국 주식에도 영향을 줬는지 오르는지 저는 앱을 지어서 모르거든요. 사실 어때요? 이제 주식 투자 안 하시겠다는 마음을 네, 먹으신 전 겁니까? 지금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은 지금 좋아요.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아서 오. 허탈감을 느끼실 정도일 네,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고 개별 기업 중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걸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골디락스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이걸 저희가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국의 동화 네.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예요. 네네네. 근데 이 소녀에게 곰이 끓인 3가지 스프가 주어집니다. 오. 근데 아주 뜨거운 거, 아주 차가운 거, 먹을 만한 거 이렇게 3개가 주어지는데 이 소녀가 딱 적당한 걸 골라요. 그래서 더없이 좋다라는 뜻에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골디락스 상황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 오. 경제가 좋은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죠. 네. 그러면 가격은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안 오르고
멈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은 경제도 좋은데 물가는 도리어 떨어져요. 와. 그러면 골디락스보다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골디락스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열반에 들었다 이런 와.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은 약간 해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를 빨리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흑사다님께서 우리 시장은 아주 어려운데 하면서 눈물 두 방울 흘려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저희 아주 어려운데 이 해피한 기운이 저희한테도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